우리가 보통 일제시대 36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첫 시기는 무단통치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통치 시기, 그리고 마지막을 민족 말살통치 시기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이름은 약간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시대의 성격을 말하는 표현으로는 대충 맞는 말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1910년에 우리나라가 병합되던 시기와 1945년에 전쟁이 끝나서 해방이 되던 시기까지는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10년과 1945년을 똑같은 하나의 시대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하면 거의 1940년대, 멀리 가더라도 1930년대까지의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나하나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사람 군인입니다. 1852년에 태어났죠. 원래 아버지의 성은 데라우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이 우타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가의 양자로 가면서 성이 어머니, 즉 외가 성인 데라우치로 바뀐 겁니다. 일본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13살 때 이미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에 참전도 했습니다만은 1877년 일본의 내전인 세이난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오른손에 총알이 관통하는 바람에 그 이후 오른손을 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주로 군정이라든지 군교육 이런 계통 일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야전 부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은 아마 상당히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사진에서 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프랑스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수준이 있는 프랑스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분명히 군인이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일본 제국 군인하고는 왠지 좀 분위기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 말로 조금 꼰대스러운 측면이 있었던가 봅니다. 부하들이 이제 결제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그냥 제목을 읽어보기도 전에 우선 빨간색 펜부터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글자 잘못 쓴 것이 있으면 그거 다 고쳐서 다시 가져오라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가져가면 다 고쳐서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표현이 어색하거나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고쳐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되고 나서부터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상사가 있으면 일하기가 조금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면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있든 아니면 외국에 가든 일단 자신이 부임을 하면 모든 물건을 그 지방이나 그 나라에서 만든 것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으로 와 있을 때도 식탁에는 거의 100% 조선에서 생산된 식재료만 가지고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런 측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처음 조선에 부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라우치가 조선에 처음으로 통감으로 부임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몇 달이 있었던 1910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 전 통감이었던 소네 아라스케는 조선에 대해서 특히 조선의 병합과 관련해서 상당히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본국은 물론 조선에 와 있는 다른 일본 사람들로부터도 좋지 않은 말들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테라우치는 처음 통감으로 부임할 때 이미 조선 병합과 관련해서 양국 간의 조약문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약문 그대로 두 나라는 병합에 서명을 했고 조선 왕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조선 통감부는 조선 총독부로 변했죠. 그래서 테라우치가 초대 조선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본국 정부 내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조선 총독의 위상과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한쪽에서는 조선 총독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그냥 일본의 지방관으로서의 위상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조선 총독은 좀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 총독은 내각에 속하지 않고 바로 천황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의 방위를 위해서는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의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일본 본국 정부의 총리 대신을 그냥 경유하기만 하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테라우치가 육군 장관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또 육군 장관이고, 또 조선 총독으로서 조선에 있는 모든 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행동이 군대를 중심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라우치가 당시 그 조선의 치안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큰 위협이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경찰 제도는 아주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그 중에서도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맡겼습니다. 테라우치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테라우치가 총독으로 재임했던 시기를 우리가 무단 통치 시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테라우치의 이 사진, 특히 옆에 있는 사진은 한일 합방 당일날 찍은 그 기념 사진인데요. 테라우치는 자신의 기본적인 임무가 조선과 일본의 순조로운 병합이라고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테라우치는 교육에 큰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로 테라우치는 어린 시절에 전쟁에 나가서 손을 다치는 바람에 야전군 지휘관 경력은 별로 없고 주로 군 교육 그리고 군 행정과 관련한 일을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테라우치는 조선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조선 전국에 걸쳐서 수백 개의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교육 수준을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은 철저히 일본 것이었고, 특히 일본어 교육을 상당히 중시했고, 또한 일본 역사 교육에도 큰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테라우치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통해서 조선인을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테라우치가 했던 일 중에서 지금 상당히 논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당시 조선의 토지 소유 실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아예 토지에 대한 기본 시스템이 상당히 불비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처음 조선을 병합했던 그 당시 조선 총독부 1년 전체 예산이 한 4,800만 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세수, 즉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인 액수가 지금 제가 마우스로 보여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대충 1,000만 엔 약간 넘는, 즉 1,000만 엔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주로 이제 여기에 보면 액수가 요 240만 엔짜리, 그 다음에 590만 엔짜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화 그리고 철도를 운영해서 얻는 수입을 있었고, 나머지는 요 옆에 보면요, 공채 모집을 해가지고 1,200만 엔, 그 다음에 보충금으로 또 한 1,200만 엔, 이렇게 해서 4,800만 엔 정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당시 조선 내부에서 징수한 세금은 대략 11가지 정도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지세에서부터 호세, 가옥세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지세가 보면 620만 엔을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그래도 조금 한 300만 엔을 약간 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채 모집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본국 정부로부터 오는 보충금도 언제까지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라우치 입장에서는 재정 상황을 뭔가 개선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정진시켜야 된다. 아주 정상적인 방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각종 역사서에는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일본의 침략적 의도였다라는 말만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토지가 어디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됐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20년에 한 번씩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또 그 생산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720년에 마지막으로 측량한 이후에 무려 179년간 측량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성립한 이후 광무 양안으로 면적은 어느 정도 측량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측량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소유관계입니다. 조선에서도 토지 소유권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제도가 아주 취약했습니다. 즉 근대적인 등기 제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이미 합방 이전부터 통감부가 사전조사를 시작을 했고 병합 이후에는 먼저 조선 민사령이라고 현재 우리나라 민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조선 민사령으로 사유재산권의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해놓고 1912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바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를 모르고 또 신고 방법을 몰라서 총독부나 소수 지주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땅을 뺏겼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허구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1980년대 부산 인근 김해 지역의 토지 대장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에 이곳저곳의 토지 대장들이 다 발견되었습니다.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신고를 하고 또 그대로 사정된 것이 약 99.5%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토지조사 사업은 지금도 한국사 그리고 한일 관계사에서 큰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 학자들 간엔 이것이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단지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지금 아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지적 원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적 원도를 1970년대까지는 거의 그냥 그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지적 원도를 기반으로 지금의 지적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지세 수입이 그래도 한 17% 정도 증가되었던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당시 조선을 방문해서 데라우치 총독을 직접 만났던 미국 작가 이사벨 앤더슨이 자신이 그 데라우치 총독을 만났던 일을 적으면서 데라우치에 대해서 아주 강인하고 유능한 사람이고 그 치하에서 조선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말하기 참 어려운 얘기들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으로서는 아마도 당시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우치는 본국의 이런 방침에 적극 부응하려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땅에 일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와 있을까요? 1876년에 처음 개항을 했을 때 그때 서울에는 일본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없었죠. 부산에 있는 초량 외관에 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 5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을사조약이 맺어진 1905년 말이 되니까 한 4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딱 되었을 때 이때 일본 사람이 한 17만 명 정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 당시에는 그래도 한 80만에 가까운 일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80만 명은 군인들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민간인들은 대략 한 40만 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일제시대 내내 이 숫자는 그 이상을 올라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 이제 살던 일본 사람들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이 조선까지 왔으니까 뭔가 특별하게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또 조선 총독부는 그럴 입장이 아니었죠. 조선 총독부는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조선에 있던 일본 사람하고 또 조선 총독부가 늘 싸웠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조선에 그 당시 와 있던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일본에서 대단한 지위에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었고, 그 실상을 보면 사실 좀 웃음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뭔가 굳건한 생활 기반이 있는 사람이 조선에 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반면에 당시 조선 총독부에 있던 일본 관리들은 일본에서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사실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같이 와 있다 보니까 별의별 요구를 다 하고 또 같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니까 조선 총독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한심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식민지 초기 시대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재미있는 스토리 한두 개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와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정도도 사람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조선신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신보가 조선에서 물론 발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조선 사람을 위한 신문이 아니었고요. 조선에 사는 일본 사람을 위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메이지 40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일 합방이 되기 전입니다. 이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일본어로 신문을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광고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확대가 한국 운수주식회사 주식 공모를 하는 광고입니다. 한국의 운수주식회사를 아마 만드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발기인으로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 이름은 없고 전부 다 일본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조선에 와 있던 일본 상인들 그리고 일본 기업가들 중에서 가장 속칭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람은 좀 요게 보이죠. 야마구치 산구 태병위 해가지고 야마구치 다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1866년 큐슈에 있는 가고시마에 태어났는데요. 가고시마가 뭐 그렇게 아주 낙후된 지역은 절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아주 가난한 농부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났던 곳의 고향의 역입니다. 열차역이 이렇게 조그만 정말 깡촌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있는 어느 친척 집에 가서 뭐 친척이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친척이 하는 일이 바로 후쿠오카에서 물건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팔고 다시 부산에서 물건을 가지고 후쿠오카에 와서 파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한동안 그 일을 돕다 보니까 야마구치가 보니까 이것이 뭔가 앞으로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8살 때 아예 조선으로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마 부산으로 갔겠죠. 그러다가 곧 서울로 갔던 겁니다.
야마구치가 조선 땅에 와서 한 일이 주로 가죽을 사서 일본으로 보내고 또 일본에서는 또 생활 잡화를 사서 조선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품으로 소가죽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시장에서 소가죽을 사서 인천항으로 가서 팔면 되는데요. 가서 실으면 되죠. 그런데 남대문에서 초병에게 걸렸던 겁니다. 초병은 야마구치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 관련 조약에 소가죽에 대한 세율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마구치는 항의를 했지만 초병들이 물건을 압류해 버렸죠. 야마구치는 억울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일본 공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사 또한 뭐 그런 일이 귀찮죠. 그래서 모른 척 해버렸던 겁니다.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야마구치가 아마 성질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길다란 일본도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남대문으로 쫓아갔고 초병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물건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 하나로 통해서 야마구치는 당시 조선에 있던 일본 사람들에게 완전히 스타가 돼버렸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선에 와 있는 일본 공사한테 많은 일들을 부탁을 했는데 일본 외교관들은 그런 일을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일본 본국 같았으면 얼굴 한번 이런 하층민하고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야마구치는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냈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에 당시에 와 있던 일본인 사회의 아주 중심 인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이후에 야마구치는 일본과 조선 간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야마구치가 그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조선이 은행을 만들어야 했는데 자본금이 잘 모이지 않아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고 나서 1911년 2월에 그 은행의 주주 자격을 일본 사람들에게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도 그 은행의 주주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은행이 바로 조선상업은행이고요. 지금 우리은행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가 되어 있는데요. 을지로 입구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조선상업은행, 그 다음에 종로지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업은행이 되고 또 한빛은행이 되고 하다가 지금은 우리은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마구치 사업학장은 다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죠. 온양온천이라고 아시죠? 네, 온양온천은 우리나라 온천 중에서 기록이 돼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종대왕도 거기 갔고 세조가 피부병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주 자주 찾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온양온천은 우리보다 한 세대 정도 윗사람들이 주로 신혼여행으로 찾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온양온천은 왕과 그다음 고위 관료들만 조금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원탕을 개발하고 호텔을 만들어서 완전한 대중휴양지로 만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고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야마구치 다헤이였습니다. 그 외에도 야마구치 같이 그 조선 땅에 와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는 이 사람들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일을 아주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도 아주 그 좋지 않은 시각, 정말 사회 악 정도로나 보는 윤락업 이런 것을 조선 땅에 가지고 와서 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총독부에 대해서는 특혜를 요구하니까 총독부가 이 사람들을 좋게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총독부라고 해서 좋아할 리도 없는데 조선 땅에 와 있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또 뭔가를 요구하고, 그래서 갈등은 일제시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모든 일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일본으로 다 돌아가야 됐거든요. 그때 돌아가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식민지 초기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긴 시기였고 이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조금 특징적인 장면 한두 개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며 꾸며봤거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초기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